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3장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의 끝 제1절 짧고 굵게 진문공 1. 쓸쓸한 대장 중 제나라 공자들의 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패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좌전, 국어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43년 제황공의 아들이자 세자인 소는 여가와 수초에 의하여 제황공 문명마저 차단되자 어쩔 도리가 없어 우울하고 초조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소는 제나라의 상경인 고호와 구기중을 찾아가 제황공 문명만이라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그들도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했을 뿐 그렇다고 여가 등에게 부탁하지는 않았습니다. 부탁해봤자 그들이 들어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였죠. 그러던 중 소는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제황공의 애첩 아나아가 나타나 제황공은 이미 죽었고 세자는 위험하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소는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한 장면에 의아해하다가 우선 위급하다고 판단 심야에 공궁을 나와 고호를 찾아갔습니다. 소가 고호에게 심야에 찾아온 경위를 말하며 꿈 이야기를 하자 고호는 단번에 불길함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소에게 송나라 송양공을 찾아가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에게 지난날 제황공이 규구해명 때 송양공에게 소의 앞날을 부탁한 일을 들려준 후 신복을 소에게 붙여주었습니다. 뒤에 알게 된 것이지만 소가 아나의 꿈을 꾼 그날이 바로 제황공이 죽은 날이었습니다. 소가 공궁을 잠깐 들러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챙겨 송나라로 달아나야겠다고 계획하고 고호의 집을 떠나려는데 고호의 부하들이 공궁이 이미 포위되었다고 고호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막연했던 위기감이 눈앞에 닥친 일임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소는 고호의 신복과 함께 동궁을 들르지도 않고 별다른 준비도 없이 곧바로 임지성 동문으로 직행하였습니다. 거기서 동문을 지키던 채요도 합류하여 소 일행은 밤새 송나라로 달아났습니다. 기원전 643년 10월 어느 날 여가와 수초는 어린 내시로부터 제황공이 죽은 사실을 보고받고는 내시들을 제황공의 침소에 들여보낸 바 아나는 침소 기둥에 머리를 찢지어 자기를 했고 제황공은 아사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둘은 시신을 방치한 채 먼저 제황공의 죽음을 비밀에 붙이고는 제황공의 서장자인 무유를 옹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세자소를 없애야 했으므로 둘은 궁중구사들을 동원하여 이끌고 세자소를 잡으러 동궁으로 갔습니다. 여가 등은 밤새 내내 동궁안을 사사치 수색하고 동궁 지종도를 문추했으나 소는 찾을 수가 없었고 소의 행방을 알아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자 둘은 공자들이나 대부들이 제황공의 사망을 눈치채고 조당을 점거할까봐 더는 지체할 수 없어 급히 공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에 쫓겼던 거지요. 여가와 수초가 제황공의 죽음을 비밀에 붙였으나 조회를 기다리며 관리들이 대기하는 조방을 중심으로 제황공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군사들이 동원되면서 백성 사이에도 궁중에 어떤 변이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어 고시, 국시, 관시, 포시, 진시, 남곽시, 북곽시, 여구시 등의 종중인사들과 신하들이 궁중뜰에 모여들었습니다. 궁뜰에 모인 사람들은 여가와 수초가 동궁으로 쳐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는 제황공이 죽었다는 것과 함께 이들이 반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이들이 소를 구할 방법을 논의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가와 수초가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가와 수초 입장에서는 묘하게 적기에 궁으로 돌아온 셈이었지요.
여가와 수초는 더 이상 제황공이 죽은 사실을 감출 수는 없었어 궁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제황공이 죽었음을 밝히며 제황공의 유언에 따라 장자 무휴를 군위에 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무휴는 세자가 아니다. 어찌 성군의 이름을 빌려 살아있는 신하들을 속이려고 하는가 라며 중구난방으로 떠들며 둘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가 등이 군사를 풀어 일거에 제압, 비무장 사람들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달아나거나 쫓겨났습니다. 여가와 수초는 일단 무휴의 군위를 정하기 위하여 궁인들과 군사들을 늘어세우고 조당에서 무휴의 즉위식을 거행했는데 신하 중에는 여가와 수초 둘뿐이어서 무휴는 창피하였습니다. 이에 여가는 무휴에게 우경 구기중과 좌경 고호를 입궁시키라고 진언하였습니다. 두 상경을 반강제적으로 세 군주에게 배앓게 하여 무휴의 군위를 굳히려는 의도였죠. 두 상경은 상복을 입고 입궁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제황공의 시신이 있을 빈전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가 등이 조문 전에 먼저 무휴를 만나줄 것을 청했는데 두 대신은 성군에게 조문하지 않고 세 군주를 보는 예는 없다. 상주로서 극진히 슬퍼하는 아들을 따를 것이다 라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빈전으로 가려다가 빈전마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고는 하늘을 우러러 두 번 절하고 통곡한 후 돌아가 버렸습니다. 무휴 등은 두 대신을 이용하여 무휴의 군위를 굳히려다가 오히려 빈전도 마련하지 않고서 무휴가 즉위했다는 조롱거리를 애써 만든 셈이고 무휴가 불효하고 불충한 상주라는 것을 애써서 널리 퍼뜨린 꼴이 되었습니다. 반란이 아니라면 적어도 선군에 빈전 정도는 마련되어 있어야 새 군주의 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한편 개방은 세자가 행방불명되고 무휴가 여가 등을 업고 군위에 섰으나 아직 굳히지는 못했다고 판단하고 자기 집안 장정들과 제황공의 아들 반의 지지자들을 규합하여 궁 우전뜰에 집결하였습니다. 개방은 여가와 수초가 무휴를 받드는 데에 자신을 뺀 것도 괘씸했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자신이나 반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식의 존재감을 드러내어야 뭐라도 생길 거라고 판단한 거였죠. 이 같은 반의 움직임에 대하여 제황공의 또 다른 아들인 상인도 서영인 원과 상의한 후 다 같은 성군의 아들인데 누구는 군위를 차지하지 못하느냐며 집안 무사들과 문화 선비들을 끌어모아 좌전뜰에 집결하였습니다. 이로써 무휴, 여가와 수초의 무리, 반과 개방의 무리, 상인과 원의 세 무리가 군위를 두고 대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각기 자기 진영만 지킬 뿐 상대 진영에 쳐들어갈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제황공의 아들 옹은 공자들의 대치 형체에 겁을 먹고 일찌감치 진나라로 달아났고 대부들도 입궁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사태를 관망하였습니다. 상도 치르지 않고 뚜렷한 대책도 없이 공자들의 대치 상태가 두 달을 넘자 고호와 구기중은 상의하여 세자가 없는 데다 대상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장자인 무휴로 주상을 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둘은 상복 입은 문무백관을 인솔하여 조당의 무휴에게 갔습니다. 고호와 구기중이 무휴에게 아버지 죽음을 방치한 채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아들들은 처음 봤다. 임금이 불효한데 신하가 뭘 보고 충성하리요. 이제 세자는 없고 무휴가 장자이니 무휴가 주상이 되어 대상을 맡아라. 그러면 군인은 무휴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설득하자 무휴도 눈물을 흘리며 자기도 원하는 바라며 수락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두 달 동안 방치한 제황공의 시신을 염하고 입관하였습니다. 여가 등이 제황공의 눈과 귀를 막고자 쌓은 높은 담장을 넘어 들어가 제황공의 최후를 지켜보며 제황공과 함께 죽은 애첩 아나의 시신도 함께 수습하였습니다. 원래 제후는 죽은 지 닷새 만에 염해야 했는데 61회가 넘었으니 늦어도 너무 늦었던 거죠. 두 달여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제황공의 시신은 말이 아니었겠죠. 고호와 구기중은 문무백관과 함께 빈전으로 들어가 각기 지의 예에 따라 조문하고 그날 밤에 빈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공궁 다른 정각에서 고호와 구기중의 주도로
제황공의 빈소가 마련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원, 반, 상인 등 제황공의 아들들은 둘의 위명에 압도되어 각기 군사를 거두고 상복을 입고서 빈소를 찾아가 통곡하며 상주 노릇을 하였습니다. 비로소 제황공의 장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된 거죠. 한편 송양공은 송나라에 온 소일행을 환영하였습니다. 이어 송양공은 송나라 신하들에게 지난날 규구 해맹 때 제황공으로부터 제나라의 앞날에 대하여 부탁받은 바가 있음을 밝힌 후 제후들을 소집하여 소를 제나라 군위에 세우려고 한다. 이를 성공하면 송나라는 이름을 크게 떨치게 되고 제황공의 폐업도 내가 잇게 될 것이다 라며 자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송양공의 서형이자 송나라의 재상격인 모기가 나서서 송나라는 토질이 박혀서 곡식도 넉넉지 않은 작은 나라인 점, 인재가 풍부하지 못하고 등용되지 않는 점, 하늘의 뜻과 징조가 어둡고 후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점 등이 제나라만 못한데 제후들을 어떻게 부릴 수 있겠느냐라며 송양공이 군사를 동원하여 소를 군위에 세우는 일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양공은 연약한 자를 보고도 돕지 않으면 이는 인이 아니요.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의가 아니다. 내가 인과 의만 지키면 패자가 될 수 있는데 어찌 이를 중단하라고 하는가 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모기는 더는 가나지 않았습니다. 송나라를 위한 자신의 충정이 자칫하다가는 송양공의 미래를 향한 꿈 실현에 커다란 장애물로 오인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였죠. 한마디로 진언해보았자 송양공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념한 것이었습니다. 송양공은 사자를 각 나라에 보내어 제나라에서 공자들의 난이 일어났음을 알리면서 기원전 642년 1월에 모이자고 하였습니다. 지난날 제황공으로부터 회맹 소집 통보를 받던 일을 상기하며 회맹 소집 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자신이 마치 천하패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제황공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하면서 말이죠. 송양공의 해맹 소집 통보에 대하여 위나라 대부 영속은 무유는 지난날 위나라를 크게 도운 은인이라며 위문공에게 불참할 것을 권하자 위문공은 무유가 위나라를 도운 것은 작은 은혜이고 세자를 군위에 세워주는 것은 큰 공의이다 라며 참석하겠다고 했고 노희공은 제황공이 세자소의 앞날을 자기에게는 부탁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갖고 오히려 무유를 돕겠다고 할 정도로 송양공의 경문에 대한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송양공의 근위가 서지 않았던 거죠. 영속이 말하는 무유가 위나라를 도운 일이란 지난 제47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원전 660년 12월에 위나라가 북쪽의 침공을 받아 위의공도 전사하고 도읍지도 파괴되는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제황공의 명령에 따라 무유가 위나라에 와서 도운 일을 말합니다. 기원전 642년 3월 송양공의 회맹 제의에 대하여 송나라, 위나라, 조나라, 주나라 제후가 각기 군사를 이끌고 제나라 국경에 모였습니다. 송양공은 제후들에게 제황공의 유지나 세자라는 명분 등에 비추어 소가 제나라 군위에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하여 제후들의 동의를 얻은 후 소를 내세우고 송, 위, 조주 연합군을 이끌고 제나라를 쳤습니다. 이에 제나라 사마가 된 여가는 제군을 이끌고 송나라 연합군과 대적하려고 성을 나갔습니다. 고호와 구기중은 세자소가 송나라 연합군을 이끌고 임지성 교회까지 진격해오자 기뻤습니다. 둘은 일단 대상을 치르려고 무휴를 주상으로 삼은 것이지 결코 그를 제나라 세군주로 인정한 것은 아님을 확인하고 이치로 따지나 형세로 따지나 나아가 제나라의 앞날을 보나 송나라 연합군을 지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우선 성 내에 남은 수초를 없애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고호는 신복 장사들을 성루에 매복시킨 후 기밀을 논의하자며 수초를 성루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나누며 환담하다가 갑자기 수초에게 너의 목을 빌려 이 나라의 위기를 면해야겠다라고 외친 후 수초를 참아라고 지시 장사들은 수초에게 달려들어 순식간에 수초의 목을 뱄습니다. 이어 고호는 백성들에게 송군의 안내를 받으며 세자소가 임지성 밖에 당도했음을 알렸습니다. 무휴는 수초가 비살되고 세자가 온다는 소문에 성내의 민심이 요동치자
직접 싸우겠다며 독전하고 장정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불응하고 오히려 소를 영접하러 나가자며 무기들을 챙겨들고 동문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수레를 타고 오는 무유를 보자 무유를 호위하던 내시들을 죽인 후 3월에 달아나던 무유를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여간은 동관에 주둔하며 송군과 대치하던 중에 무유와 수초가 이미 죽임을 당했고 백성들이 소를 영접하려고 성 밖으로 나온다는 보고를 받고는 힘이 빠졌습니다. 게다가 휘하 군사들도 소를 영접하자며 소동을 피우자 여간은 자기도 위험하다고 판단 신복 수명만 데리고 노나라로 달아났습니다. 이로써 무휴를 옹립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고호는 동관에 당도하여 여가가 버리고 간 군사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킨 후 즉시 소를 영접하면서 연합군에 화평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연합군은 제나라의 화평제의를 수락하고 각기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송양공은 철군하기 전에 고호 등에게 소가 새 군주로 즉위하게 된 것은 송나라, 나아가 자신의 공임을 천명하였습니다. 고호는 제나라 대부들에게 소의 즉위 절차를 밟도록 조처하였습니다. 한편 임지성 안에 머물던 상인은 원과 반에게 소는 선군 장례도 치르지 않고 겁을 먹고 타국으로 달아났던 비급한 부르자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이번에는 외국 군사의 힘을 빌려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처구니 없다. 이는 이치로보나 도이로보나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며 격분하였습니다. 이어 연합군도 물러갔다고 하니 무유의 원수를 갚는 뜻에서 소를 죽이자. 그리고 셋 중에서 신하들의 공론에 따라 제후를 정하자라고 제안. 둘도 동의하였습니다. 셋은 무유의 생모인 장위를 찾아가 자기들이 세자 소를 치려고 함을 밝힌 후 이는 억울하게 죽은 무유의 복수이고 제나라의 군의를 불효불충한 자로부터 지키려는 정의로운 싸움이며 천하를 호령한 제황공의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려는 것임을 강조하며 자기들이 거사를 허락해 줄 것을 간청 장위인은 이들의 거사를 승낙하였습니다. 이에 셋은 거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기뻐하며 무유의 부하들, 수초와 여가의 잔당들, 공자들의 군사를 끌어모으고는 기습적으로 임지성을 점거하였습니다. 성안 구기중은 셋의 기세에 밀려 꼼짝할 수가 없었고 성박, 소와 고호도 입성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철군하던 송군을 쫓아가서 다시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송양공은 송나라 경계에서 뒤쫓아온 소로부터 제나라에서 다시 변란이 일어난 자초지정을 전해 듣고는 송나라 병거 200성을 더 징발하고는 병거 400성의 송군 단독으로 다시 제나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송양공은 자기가 중군을 맡고 선봉은 공자탕에게 후군은 화엄사에게 맡기고 임지성 앞에 주둔하였습니다. 상인은 자신들이 임지성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가 아니어서 군사 일부를 성에 남기고 송군과 대적하려니 군세에서 송군에 밀릴 것 같고 그렇다고 성을 완전히 비우고 송군과 대적하려니 성 내에서 송군에 내응할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상인은 야습을 결심 원과 반에게 송군을 야습하자고 제안하자 둘도 찬성하였습니다. 한밤중 상인 등 셋은 각기 수하 군사들을 총동원하여 송군을 야습하였습니다. 송군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초기에는 크게 당황한 나머지 탕은 영체를 버리고 달아나기도 했으나 중군 공송고와 후군 하의사의 반격으로 양측은 밤새 접전을 펼쳤습니다. 공자들 쪽이 수는 많았으나 협력 전투가 되지 못하여 시간이 갈수록 송군에 밀려 대피하였습니다. 전투 중 원은 위나라로 달아났고 방과 상인은 패잔병들을 수습하고 다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원전 642년 5월 송군이 임지성에 입성한 가운데 구기정이 인솔한 백관의 영접을 받으며 소가 즉위하니 이가 제효공입니다. 송양공은 제나라에 닷새 동안 머물며 상인 등 잔당들의 준동을 억제시킨 후 회군하였습니다. 노희공도 군사를 이끌고 무휴를 도우러 오다가 소의 즉위 사실을 듣고 회군하였습니다. 상인과 반은 제효공의 즉위를 저지하기에는 이미 새가 기울었다고 판단, 서로 의논한 끝에 제효공에게 제효공의 입성을 막은 것은 원이 꾸민 일이라고 토로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위나라로 달아난 원에게 뒤집어 씌운 거였죠.
구기중 등은 상인 등의 재상을 다 알았으나 제효공에게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며 형제를 용서할 것을 진언하였습니다. 이에 제효공은 수초와 여가의 일당만을 죽이거나 추방하였습니다. 기원전 642년 8월 제효공은 제황공을 우수산 위에 장사 지냈는데 제효공은 제황공의 묘가 훗날 독을 당할까봐 큰 분묘를 3개 나란히 만들었고 그 곁에 제황공의 최후를 지킨 안하의 무덤도 만들었습니다. 이어 제효공은 무유와 원의 죄를 물어 장위이, 소위이 및 그 양궁 수백에 달하는 내시와 궁인들을 순장하였습니다. 옛날 중국의 관리 등용 시험 과정에서 채점한 결과 가장 뛰어난 답안지를 다른 답안지 위에 얹어서 임금에게 그 시험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이때 답안지 중 가장 위에 있는 것을 압권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다른 답안지들을 누른다는 뜻이죠. 임금이 이 시험 결과를 승인하면 이 압권은 장원급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압권은 여러 책이나 작품 가운데 제일 뛰어난 책이나 작품, 하나의 책이나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부분이나 장면, 여러 가운데 뛰어난 것, 여러 가운데 특출난 존재를 뜻합니다. 압권과 유사한 성으로는 궁계일학, 개군고학, 백미 등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